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프닉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업 박싱은 기업의 뒷얘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SPC 얘기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이제 지난 5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전에는 또 계열사 직원이었죠. 근무 네. 중에 사망한 사건으로 이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회장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서 SPC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 타격이 크겠어요. SPC는 굉장히 국민 브랜드죠. 아시겠지만 뭐 파리바게뜨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네. 던킨 도너츠, 바스쿠치 뭐 이렇게 굉장히 전체 계열사에도 6천 개가 넘는.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삼립빵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빵의 선도주죠. 제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 브랜드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원래 SPC 그룹이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이게 뭐냐면 SPC 그룹이 이제 허영인 회장이 지금 2세인데 창업자예요. 그렇죠. 예. 네. 3세 기념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내부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에서 조사를 받아요. 아, 예. 네. 그 조사가 사실 그 조사는 지난해에 2022년에 거의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예. 예, 무죄 선고를 받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SPC의 계열사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제빵 그거 하다가 발생하면서 예, 이제 이번에 구속된 주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 그 한국 노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허영인 SPC 그룹이 그 계열사에 있는 그 지금 파리바게뜨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제빵사들이 네. SPC 그룹의 직접 고용이 아니고 네. 간접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주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지금 파견하는 식으로 제빵사 구성돼 있는데 예. 이번에 그 내용 그 구속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까지 그 노조 가입 못하도록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노동법 위반으로. 엄밀하게 하면 직계 직원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 지난 20일 날. 예, 예. 허영인 회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월 5일 날 1차적으로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18, 19, 21일 세 번 더 불렀는데 이걸 불허했습니다. 불허하니까 검찰에서 지난 2일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허영인 회장을 강제 구인을 했습니다. 아하. 이제 강제 구인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구속 여부를 그렇죠, 결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일 날 이제 전격 구속이 됐네요. 네, 그런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이유로 이제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황재복 대표도 네. 구속 기사되고 됐고요. 공동대표인 강선희 대표는 또 사임해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 대표가 지금 비었어요. 완전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이 SPC 그룹의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렇죠. 대표가 모두 이제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황재복 대표는 그 이전부터 대표를 하고 계셨고 사실은 그 뭐 내부 거래부터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하다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바로 지난 20일 구속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는데 남아있는 대표가 한 분 더 있었는데 강선희 대표라고 바로 직전에 네. 사임을 하셨네요. 이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강선희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을 했어요. 비서관을 했고 남편은 김진모 전 검찰인데 예. 남편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출마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임한 이유는 남편의 뭐 이번 총선을 위해서 사임했다고 하는데 이 강선희 대표가 원래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맡았던 일이 뭐냐면 대관 홍보 이쪽을 맡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수습하라고 들어왔는데 이 사안을 보니 뭐 황재국 대표 구속되고 뭐 오너인 허영인 회장도 구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1년 만에 이 강선희 대표까지 사임하면서 사실은 SPC 그룹이 완전히 공석이 됐습니다. SPC 그룹은 2015년이
창립 70주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매출이 8조가 넘어요. 8조 가까이 8조. 되고 8조 가까이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빵집이 아니고 네. 대기업 집단이에요. 대기업이네. 집단이고 전세 이게 이미 그 한국의 이 빵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 국내 6천 개 있잖아요. 네. 외국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외국계 다 합치면 12,000개를 지금 보유한. 국내와 해외가 반반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빵이 프랑스에서 들어왔지만 요즘은 우리가 프랑스 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 맞아요. 선두주자가 이제 SPC 그룹인데 SPC가 파리에도 있죠. 거기에다가 요즘 그 SPC 그룹이 어디에든 진출하려고 하면은 그 이슬람급 문화는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 할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K컬처와 함께 글로벌하게 확장 인로에 있는 요 시점에 지금 총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대표이사 모두 공석 사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악재가 겹친 결과인데 결과는 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SPC 그룹이 그 직원들이 그 조합 가입을 못하게 하고 특히 그 조합은 뭐냐면 민주노총 조합을 가입 못하게 한 겁니다. 민노총. 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반대 상대 노총이 한국노총의 노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탈퇴를 유도하고 그리고 정진을 시킬 때도 이 통계를 보니까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한 85% 승진할 때 민노총은 한 15%만 승진시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노조를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단체 결성을 못하게 하거나 노노 갈등을 부추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요런 일을 파리바게뜨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던킨 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비알코리아 그리고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하는 SPL이라고 있어요. SPL. 예, 요 공장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빵틀 형식으로 요런 활동을 특히 이제 식자재를 운영하는 이제 화물 운송 파리바게뜨 이렇게 운송하는 있지 않습니까? 화물 기사들한테도 똑같이 민노총 소속이면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그렇군요. 요게 이제 걸려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좀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다 민주노총을 가입하거나 그렇습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니 노조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하기 위해서 뭐 승진 차별은 아까 말씀하셨고 현금까지 살포했대. 이 돈까지 주면서 회유를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지금 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 SPC 계열사에는 그 비파트너즈에 2개 노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5,000명 직원 중에서 3,500명은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이제 1,500명 이쪽 가입돼 있었는데 요 노조를 계속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중에서 뭐 탈퇴는 당연하고 이제 전현직 종합원들에게 뭐 카카오 캡처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그 근무 시간 뭐 관리까지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 현금까지 살포하면서 노조 탈퇴까지 시키는 요게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악하게 봤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금 살포가 횡행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그 특히 이제 2021년에 3월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을 보면 그 본부장이 현장 관리자들에게 노조 탈퇴시킬 기사 할당량을 주고 민주노총을 탈퇴시켜 상노총에 가입시킨 경우 한 명당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줬다. 그러니까 증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는 노조 파괴가 이 SPC 그룹에 있는 BB 파트너즈만 있은 게 아니고 SPC 그룹의 전 계열사에서 횡행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가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황재욱 대표가 증거 분명했으니까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총수인 그 회장까지 아마 구속된 것 같습니다. 그 뭐 한국 이렇게 노총 그 오다를 줘서 하면 거기다 이제 거의 돈까지 뭐 이렇게 상금을 아마미에 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조 탈퇴시키면 한 명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죠. 뭐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노조를 탈퇴시키려고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에 더해서 수사하면 나오겠죠, 이제. 네, 그렇겠죠. 여기 더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빵 가격도 내려라. 이게 압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 자리는 3개는 비어 있고 네. 예,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제 물가 인하 압박까지 있어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13일 날 네. 그 간담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간담회 한물 하고 이번 5달 만에 간담회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물가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보면 지금 2월달 소비자 물가 3%대가 우리가 이미 소식을 다 들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식품업계 대표를 모아서 요거 지금 좀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이제 밀가루와 연동된 기업 이제 SPC를 비롯해서 CJ제일제당, 그렇죠. 농심, 오뚜기, 롯데 웰푸드까지 참석해서 원재료 밀가루 가격이 지금 내렸으니까 좀 물가 상승을 좀 인하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데 네. SPC가 작년 삼립이 작년 매출이 3조 5천억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937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4.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통업 쪽에서는 SPC가 압도적인 빵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 좀 선도적으로 내려달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후외환이라고 SPC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우선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조 관련 문제를 SPC는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뉴스로 뭐 이제 그 직원의 사망, 그게 그 제조 제일 큰 그 사건이죠. 위탁회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노조 탄압까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SPC 그룹은 이미 그 이 대표 자리에 비인 상태를 빨리 조기 수습을 해서 요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그 3세가 허진주 사장이거든요. 허진수 이거 네. 파리크라상 사장. 그렇죠. 그 허영윤 회장이 지금 구속됐으니 허진주 사장으로 조기 승계도 빨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아들 두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허영인, 허진수. 지금 그 허영인 회장이 SPC 삼립 주식이 46%고 지금 허진수 사장이 16.3%로 더 많아요. 그리고 둘째인 허이수 부사장도 12%, 11.9%이기 때문에 이미 두 아들이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오너 생계체계를 바꿔서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 게 현재로서 SPC 그룹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도표에서 보면 지금 뭐 시장에 뭐 증권가에서 나온 소문은 허진수 사장 같은 경우는 파리크라상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네. 분리해서 좀 이어받고 네. 허이수 사장 같은 경우는 BR코리아 받고 뭐 이런 구도를 얘기하면서 기업 승계를 이 기회에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SPC 그룹은 저 지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는 분리는 돼 있지만 밑에 계열사가 아직 SPC 삼립에 다 하나는 다 있어요. 파리크라상 쪽으로 다 묶여 있어서 아마 형제 간의 계열분리를 하려면 좀 지분 조정이 아직은 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방송을 하는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총선 하루 남았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최근 20년간 기업인 출신으로 국무위원이 1.7%에 불과하다. 이런 직계 나왔습니다. 물론 총선 결과 좀 이따 두 번째 질문이 그건데 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20년간 국무위원 이거 장관직에 했던 분이 20년 동안 1.7% 기업인 출신이 1.7%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인들 꽤 전문가로서 등용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3년이면 이제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인데 이후로는 사실은 전문가 등용이 꽤 많이 오픈돼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요즘은 공무원 사회도 보면 우리가 어공이라 그러지만 전문가들 꽤 기업인들 공무원 사회로 많이 픽업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통계 보시면 2003년 이후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까지입니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까지 해봤더니 보시면 총 4명입니다. 4명. 임명된 분이 여기 보니 표를 보니까 거의 한 239명이네요. 네, 239명 그동안에 중에 20년 동안 장관이 239명인데 그중 4명이니까 2%가 채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인들의 국무위원회 굉장히 인색한 게 이미 드러난 거고요. 네. 이제 전체 7%면 우리가 근데 이건 회장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치는 사류고, 그 유명한 얘기죠. 행정은 삼류고, 기업은 이류고, 그래서 그 기업 인류라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인류가 국무위원은 거꾸로죠. 그렇죠. 네, 국무위원 거꾸로라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정부 효율성이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2023년 국가 경쟁력에서 이미 정부 효율성이 28에 그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기업인이 국무위원을 간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전문성 분야 다양성 분야에서 그 4명 굉장히 좀 약하다. 심하죠. 240명 중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래서 기업인 출신 중에 장관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왜 기업인들을 끌이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한다. 네. 또 기업인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나온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무위원 쪽에서는 기업인들이 너무 비율이 낮다. 했습니다. 이거 혹시 또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산업 이 원래 그 산업공상? 산업공상 예. 이게 해서 이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 네, 있죠. 예,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그렇죠. 많이 그렇다면. 예. 이때 국무위원 4명 이유가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정서적인 이유도 있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이 장관직을 거절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꺼리는 경우도 있죠. 거절된 경우도. 예. 이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우리나라 산업화가 좀 다른 나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산업화를 따져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화는 이 자본의 흐름으로 보면 돈이 어느 소스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직전의 초기 자본은 미국 군정으로부터 나왔고요.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그 자본을 빨리 있는 곳이 빨리 성장을 했고 그리고 60년 박정희 시대 이후 들어서면서 이 자본의 소스는 대부분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롯데그룹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룹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부로 왔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정부라 그러면 뭔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하등 관계. 그렇죠. 로 유지를 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많은 제도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그 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꾸로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부 관료들이 기업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반대로 기업인들이 정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거꾸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강한 것이 우리나라가 기업인들이 사실은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무직으로 가는 게 굉장히 큰 허들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관을 하려면 보유한 주식, 상장 주식, 관련 주식은 물론이고 모든 주식 이 신탁을 해야 돼, 백지 신탁을 네. 해야 되잖아요.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는 동안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요. 사실 오너가의 뭐 자금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장관직보다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장관직보다는 내가 부를 더 가지고 있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보통 이제 오너 일가들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정무직 가는 분들은 전문 경영인들이니까. 물론 뭐. 네, 전문 경영인들이니까 그런 거 이제 주식 관련은 좀 덜한데 이 전문 경영인들도 갈 때 자기가 소속해 있던 기업의 오너와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래서 총선 하루 앞에 남았는데 네. 이런 기업인들이 이번에 공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예?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뭐 좀 이따가 숫자로 말씀해 주실 건데 공천 상황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업인들 출신. 이번에 기업인들 출신에 나선 분이 20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지금 뭐 잘 알지만 고동진 전 삼성 사장, 네. 그다음에 경기 용인정의 강철호 현대 로보틱스 대표, 네. 그리고 경기 화성을의 한정민 삼성대 연구원, 이거 연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의 이준배 전 경제부시장, JBL 아티블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기업인 출신이죠. 그 성일종 의원도 사실은 엠바이스컨스 대표 기업인 출신입니다. 아, 저희가 몰랐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최은석 그 CJ제일제당 대표가 네. 사임하고 대구로 그렇죠. 공천되었죠. 예. 그리고 파주에 이제 박용호 LG 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렇게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또 유명한 분이 있죠.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이 지금 경기 화성을 이준석과 좀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NC소프트 전무 부산 사흘에 이재성 예, 여기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현주 전 의원도 사실은 기업인으로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르노 삼성자동차에 성무를 했거든요. 일부 분류가 돼요. 즉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재밌게도 그래서 용인정에는 강철호 전 HD 현대로보틱스 대표와 이현주 전 의원하고 붙어서 기업인과 기업인이 지금 맞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 미래 현대제철 뭐 분도 뭐 계시고 한 명씩 다. 민주연합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도 아시겠지만 그 이혜민 전 구글 프로젝트 매니저 양소영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 20여 명이 현재 기업인들이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 보니까 이 비례 지금 지목받은 뭐 될지 안 될지는 투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총합하면 70명 정도 기업인 경제기 견직까지 다 합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70명 됩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인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볼까요? 우선 가장 관심을 갖는 분은 뭐 고동진 전 삼성 사장하고 그리고 공영훈 화성에 나오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공영훈 사장을 이제 스카웃을 했죠. 영입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영입으로 이제 공영훈 사장을 영입한 맞불 성격이 좀 있는데.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애니콜 신화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기태 삼성전 사정도 있었지만 그 뒤로 사실은 스마트폰과 애니콜을 일으킨 분이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한국 산업사에서 상징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스카웃을 해서 초빙을 한 것 같고 이제 공영훈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예롭게 은퇴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렇죠. 원래 문화일보 기자 출신에서 현대자동차 홍보 임원으로 갔다가 정의선 사장이 이세 갑자기 회장으로 등극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굉장히 제일 빠른 속도로 사장된 인물 중에 한 분이 공영훈 사장이죠.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에서 대관 업무하고 이 홍보 업무를 같이 한 전략기획팀장이었지만 사실은 대관 업무하고 홍보팀장을 같이 한 사장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를 할 때 정치권과 꽤 맥이 있었던 걸로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대관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하고는 접촉이 크죠. 근데 이제 보통 현대차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이제 특히 4대 그룹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정서를 가지고 있죠. 특히 현대차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늘 노사 문제가 있고 노사 문제가 있고 여러 또 독점 문제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대차 출신이 더불어민주당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공영훈 사장이 뭐 명예롭게 은퇴하지 않아서 뭐 간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 현대차에서 약간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지금 나온 말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모 부장 출신이 자동차 리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내부적으로 나와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지 더 저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 이 두 분의 국회 만약에 입성을 한다면 두 분의 입성이 앞으로 향후 기업에서 사장 출신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큰 기업들의 사장들이 동시에 이 의회로 진출을 타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최초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사장들이 국회에 입성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의정을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기업인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어떤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국무위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그 전에 뭐 진대재 전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도 있죠. 일 출신으로 유영민 뭐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나쁘겠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국회에서 이분들이 이제는 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그 자기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IT에 대한 법안, IT에 대한 법안들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분명히 제시를 하거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공룡사장 자동차를 했으니까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제시한다면 저는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결국에는 향후 국회에서 또 아까 국무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 출신 사장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전문가로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자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교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두 분의 입성은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걱정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기업인들이 의회로 가게 되면 사실은 물론 뭐 다 은퇴하고 이제 가는 거지만 이해 당사자 관련된 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있죠. 이게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꾸로 이게 미국이나 이게 일부 국가들에서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일부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의회를 만들어서 예. 의원을 만들어서 네. 진입을 시켜서 네. 법안에 상당히 핸들링할 수 있게 네.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물론 보세요? 뭐 그것도 우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가 그런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부정적인 사실. 시각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래서 기업인들이 정치권과 뭐 결탁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늘 안 좋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요즘 그 우리 반도체 쪽을 보면 일본이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10조를 투자를 했고 네. 미국이 TSMC 유치를 해서 어제 이제 뉴스를 보면 그 9조를 이미 냈고 삼성에도 얼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국가라는 게 정부가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별개로 볼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거든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더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맞아요.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도 TSMC를 삼성자하고 경쟁 관계지만 막대한 돈을 주고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말을 나올 정도의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기업인들이 그래도 국내 입성해야 된다. 예, 물론 기업인 직접 자기가 몸담았던 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전문가로서의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업인들도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뭐 정치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변호사들이나 이쪽이 너무 많잖아요. 법조 출신, 법적으로. 교수 출신. 세상의 모든 일이 그쪽으로만 행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은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들도 개발에 진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회 그 의원들의 출신 구성이 지금 말씀드린 서초동 출신들, 네. 교수 출신들, 언론계 네. 이게 사실 편차 좀 심한 게 산업계, IT 너무 이쪽으로 없어요. 해서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런 기업들이 이끌고 가는 경제계에서 이끌고 가야만 지탱이 되는 건데 뭐 세 발 중에 한 축인데 맞습니다. 이쪽이 너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의심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법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발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어요. 중요하다 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대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전문성이 치우쳐 몰려 있어요.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만드는데도 비례대표도 사실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예,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좀 기업인들이 이번에 잘 가서 입성을 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시각도 좀 바꿔주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국회 의정 활동으로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경제언박싱 박중훈 대표님과 함께 기업인들의 얘기, 총선과 관련된 얘기까지 두루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 잘하시고요. 투표 끝나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